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수천 명이 넘어지던 절망 앞에 누군가 단 한 걸음, 다른 길을 열었습니다. 나이도, 경력도, 상식도 모든 한계를 무너뜨린 작은 기적. 그리고 그 시작엔 남들과 다른 상상력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과 한국의 비범함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상을 남들과 조금 다르게 봤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죠. 다른 아이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해진 방법을 따라갈 때 저는 왜 그 방법을 써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호기심이 저를 다른 길로 이끌었나 봐요. 과학 시간 선생님께서 백혈구에 대해 설명하실 때였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인이에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왜 백혈구가 너무 많으면 몸이 망가지고 너무 적어도 망가질까? 이 둘은 정말 별개의 문제일까? 혹시 이 둘은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은 출발선에 있는 건 아닐까? 선생님도 친구들도 제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했죠. 초등학교 도서관에는 의학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시립도서관에 갔어요. 어른들 사이에서 홀로 의학책을 읽는 저를 보고 사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린이 책은 저쪽에 있단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찾는 답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사서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후로 선생님은 새로운 의학책이 들어올 때마다 저를 위해 따로 보관해 주셨습니다. 밤마다 책상에 앉아 노트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백혈구가 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상상했어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민아,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면 어떨까? 조금만 더요, 이것만 끝내면. 그렇게 말하고 또 1시간, 2시간이 흘렀죠. 창문 밖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그림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에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혼돈 속에는 분명 질서가 있을 거라는 믿음, 그 질서를 찾아내고 싶다는 열망이었죠. 10살 생일날 부모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현미경이었죠.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특별하단다. 그 눈으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길 바란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제 피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 작은 유리판 위에서 춤추는 세포들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그들은 혼돈 속에서도 완벽한 질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비밀을 언젠간 알아낼 거야.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호기심이 언젠가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 거라는 것을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질문들이 저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했으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 그날은 평범한 수업일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세계 어린이 돕기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죠. 그 순간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한 아이는 백혈병으로 온몸이 퉁퉁 부어 있었고 다른 아이는 에이즈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지민아, 아직 의학으로 완전히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이 있단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왜 아무도 이 아이들을 고치지 못하는 거죠?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은 그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때 알았죠. 어른들도 답을 모른다는 걸요. 혹은 알아도 할 수 없다고 포기했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 그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자기 전 일기장에 작게 썼어요. 내가 고칠게. 내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게. 약속은 쉽게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백혈병과 에이즈에 관한 책을 빌렸는데 내용은 너무 어려웠어요. 의학 용어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가며 읽었죠. 부모님은 제가 그런 무거운 주제에 빠져 있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지민아, 내 나이에 맞는 책을 읽는 게 어떨까? 하지만 아빠,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왜 제가 아니면 안 되는 걸까요? 아버지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그러고 싶다면 도와줄게. 그날부터 아버지는 매주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주셨어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의대생 선배를 소개해 주시기도 했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저를 위해 따뜻한 차와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제 방벽에는 사진 속 두 아이의 모습이 붙어 있었어요. 매일 밤 그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게 반드시 너희를 도울 방법을 찾을 거야. 남들은 제 꿈을 듣고 웃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어떻게 세계 의학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겠냐고요. 하지만 그런 말들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게는 그 약속이 너무나 선명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의학에 대한 제 이해도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논문도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되었죠. 물론 모든 것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진 속 아이들의 웃음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다면 저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 작은 그러나 단단한 약속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자 세상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아이돌 가수와 최신 게임에 관심을 가졌지만 저는 여전히 의학 논문에 빠져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면 다른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놀 때 저는 도서관 구석에 앉아 유전자 치료와 면역학 논문을 읽었죠. 지민아, 너 왜 그런 어려운 책만 읽어? 같이 놀자. 친구들의 권유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꼭 끝내야 하는 공부가 있어. 그럴 때마다 친구들의 표정이 묘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 때로는 연민이 섞인 시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선택이니까요. 밤이면 책상에 엎드려 논문을 베끼고 이해할 때까지 수십 번씩 읽었습니다. 영어 단어장이 달아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함께했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고 그럴 때면 어머니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이불을 덮어주셨어요. 지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 조금만 더가 몇 시간이 되는지 저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본 그 두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 과학경진대회에서 저는 백혈구 균형 조절 시스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이런 주제는 대학원생들도 다루기 어려운데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왜 치료는 공격하는 데만 집중할까요? 왜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고 싶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요? 백혈병은 백혈구가 과잉 생산되는 병이고 에이즈는 면역세포가 파괴되는 병입니다. 이 둘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제 생각엔 같은 균형의 양극단이에요. 균형을 조절할 수 있다면 두 질병 모두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심사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결국 그 대회에서 저는 창의적 발상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제 열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고 선생님들조차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균형, 그래, 균형이 답이야. 밤마다 노트에 적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폭주하는 백혈구와 무너지는 면역체계,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루를 허투루 보내면 누군가를 구할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 그렇게 다짐하며 매일을 살았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절대 멈추지 않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갔어요. 세상이 모른 척해도 혼자서라도 걸어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즈음 저는 첫 논문을 썼어요. 물론 정식 학술지에 실리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죠. 그것이 제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남들보다 빠르게 교과 과정을 마치고 조기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서두르냐는 질문이 쏟아졌죠. 하지만 제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지민이, 너 정말 대단하다. 어쩜 그렇게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갈 수 있니? 친구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느껴져서 그래. 조기 졸업 후 기적처럼 하버드 의대 특별 연구 프로그램에 합격했습니다. 19살에 말이죠. 하버드에서 온 합격 통지서를 들고 부모님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엄마, 제가 해냈어요. 부모님은 놀라움과 자부심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내가 그토록 원하던 세계로 가는 거구나. 자랑스럽다, 지민아.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백혈병 소년과 에이즈 환자 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 사진이요.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정말 가까워지고 있어. 하버드에 도착한 첫날은 압도적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천재들, 노벨상을 받은 교수들, 그리고 최첨단 연구시설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첫 수업은 면역학개론이었어요. 교수님은 세계적인 석학이었죠. 그는 백혈병과 에이즈 치료법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의학계의 접근법은 두 가지입니다. 백혈병은 과잉 생산된 백혈구를 억제하는 것, 에이즈는 부족한 면역세포를 보충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질병 모두 완전한 치료법은 아직. 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교실 앞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교수님, 혹시 폭주와 붕괴를 동시에 다루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교수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겠나? 두 질병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균형점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한다면 하나의 치료법으로 두 극단을 모두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T세포의 조율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순간 교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웃음소리였어요.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죠. 아직 기초도 모르는 1학년이. 교수님은 웃음을 진정시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 하지만 그건 세계 최고의 석학들도 수십 년간 풀지 못한 문제야. 먼저 기초부터 단단히 다지는 게 좋겠어. 고개를 숙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아이디어를 좀 더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교수님 연구실에서 2시간 동안 제 이론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해지셨죠. 지민, 자네 이론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많아. 하지만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어쩌면 불가능한 질문을 던지는 게 과학의 시작일지도 모르지. 내 실험실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아. 그날 밤 하버드 기숙사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첫걸음을 내디딘 느낌이었어요. 아직 멀었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건 제가 자란 곳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날 일기장에 적은 문장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투혼이 하버드에서도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의대의 실험실은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끝없는 지식의 바닥. 이곳에서 저는 마침내 제 이론을 검증할 기회를 얻었어요. 첫날부터 실험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피펫과 현미경은 제 손의 연장이 되었고 패트리 접시는 제 세계가 되었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실험실에 들어가 밤이 깊어서야 나오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지민, 넌 인간이야. 가끔은 쉬어야 해. 동료 연구원의 걱정 어린 조언에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만 한 한국인이니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혈액세포들을 관찰하고 유전자 지도를 다시 그리고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첫 번째 실험 실패. 두 번째 실험 실패. 10번째, 20번째.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때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다음 단계에서 다시 무너져 내렸죠. 아침에 눈 뜨면 실패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실패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 자문자답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미안한데 솔직히 말해도 될까? 내 이론은 아름답지만 비현실적이야. 이미 수백 명이 시도했다가 포기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각각의 병을 개별적으로 치료하는 거야.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불가능함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실험실 구석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만했던 걸까? 19살의 소녀가 세계 의학계가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니. 눈물을 닦으며 제 책상 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본 그 두 아이의 사진이었어요.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모습.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접근법을 완전히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기존의 세포치료법이 억제나 촉진에 집중했다면 제 새로운 접근법은 조율이었어요. T세포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되는지 제어할 수 있다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교수님들도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 실험대 주변에 모여 토론하는 모습이 늘어났죠. 흥미롭군. 이런 접근법은 생각해보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실험 데이터가 일관된 패턴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세포 배양액에서 특정 단백질의 농도를 조절했더니 T세포의 활성화와 비활성화를 정확히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맞아? 정말? 믿을 수 없어 실험을 3번, 4번 반복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어요. 손이 떨려서 마지막 데이터를 기록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죠. 새벽 3시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3분 만에 답장이 왔어요. 지금 바로 실험실로 가고 있네. 그날 밤, 아니 그 새벽에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T세포를 조율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이것은 백혈구의 폭주도 붕괴도 막을 수 있는 균형세포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지민, 이건 혁명적인 발견이야. 교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수백 번의 실패 끝에 찾아온 작은 희망의 불씨였으니까요. 그 작은 불씨가 나중에 얼마나 큰 불꽃이 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론적 가능성이 입증되자 다음 단계는 임상 테스트였습니다. 하지만 19살 학부생의 이론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건 쉽게 승인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윤리위원회, 안전성 검증, 그리고 끝없는 서류 작업. 모든 것이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민, 동물 실험부터 최소 2년은 진행해야 할 거야. 그 후에야 인간 대상 임상시험을 고려할 수 있어. 교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었지만 제 마음은 급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된 시간이었으니까요. 전 세계 언론에서 연락이 왔고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투자 제안을 했지만 저는 한 가지만 바랐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빨리 구하는 것.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백혈병과 에이즈를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는 거였죠. 15살 소년 민호. 모든 기존 치료법이 실패했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실험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민호의 부모님이 저희 연구팀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싶다고 했어요. 윤리위원회는 긴급회의 끝에 특별 허가를 내렸습니다. 마지막 희망 조항의 근거에서였죠. 민호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소녀는 너무 약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의 눈에는 여전히 생명의 불꽃이 살아있었습니다. 누나가 나를 고쳐줄 거라고 부모님이 그러셨어. 민호의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제 어깨 위에 놓인 무게가 산만큼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후퇴할 수는 없었죠. 최선을 다할게, 민호야 약속할게. 치료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모든 과정을 수백 번 시뮬레이션했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팀원들과 함께 병실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무서워요? 민호에게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누나가 있잖아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프로토콜에 따라 처치를 시작했어요. 제가 개발한 균형세포를 민호의 몸에 주입하는 순간 병실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날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죠. 팀원들의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아침 민호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민, 이거 봐. 교수님이 검사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민호의 면역 수치가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백혈구 수치는 정상 범위를 향해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고 T세포 기능도 조금씩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누나, 나 학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민호의 질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민호의 모든 검사 결과는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었어요. 백혈병과 에이즈 증상이 동시에 호전되고 있었죠. 병원 회의실에서 결과 발표가 있던 날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저 눈물로 결과를 맞이했어요. 마침내 진정한 희망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해냈다. 실험실 구석에 주저앉아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니었어요. 어릴 적 제가 그린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해 한 걸음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시간의 결실이었습니다. 민호의 완치 소식은 의학계에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그가 퇴원하던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한 말이었어요. 누나, 고마워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민호의 치료 성공 이후 세계는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함은 인터뷰 요청으로 넘쳐났고 학술지들은 논문 출판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환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는 특별 발표회를 마련했어요. 대강당에 수천 명의 청중이 모였습니다. 의학계 석학들, 세계 각국의 언론인들, 그리고 수많은 연구자들까지. 그들 모두가 19살 한국 소녀의 발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모인 거였죠.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가득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교수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방식대로 이야기하면 돼. 심호흡을 하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강당은 조용했어요. 수천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이 명확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민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 연구는 어쩌면 매우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백혈구가 너무 많으면 죽고 너무 적어도 죽는 걸까? 이 질문은 제가 10살 때부터 품어왔던 의문이었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10살 소녀의 질문이라니 다소 놀랍게 들렸겠죠.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했어요. 폭주와 붕괴, 두 절망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균형을 잃은 한 존재였어요. 백혈구는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생명을 위협합니다. 마치 저울의 양쪽 끝처럼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저울을 중심으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제 연구 과정과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T세포 조율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백혈구의 균형점을 찾아내는지, 그리고 민호의 치료 과정까지 모든 데이터와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발표를 마쳤을 때 강당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 설명이 부족했나? 그때 첫 번째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순식간에 대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교수님이 눈물을 닦으며 무대로 올라오셨어요. 30년 연구 생활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발견은 처음 봅니다. 지민, 당신은 의학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쁨, 자부심, 안도감. 아마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강하게 느꼈던 것은 감사함이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 포기하지 않고 믿어준 부모님,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해준 사진 속 두 아이에 대한 감사. 발표회가 끝난 후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제 이름은 로버트입니다. 35년 전 에이즈 연구를 시작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죠. 오늘 당신이 내 평생의 의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온 19살 소녀가 인류의 가장 어두운 절망 앞에 작은 등불을 켜게 될 줄은. 그날 밤 하버드 캠퍼스를 걸으며 별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현미경으로 본 세포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지금도 그들은 같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균형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춤을요. 하버드 발표 이후 1년, 저는 여전히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열광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민호는 완치되었지만 아직 수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지민, 내가 노벨상 후보라는 소식 들었어? 동료 연구원의 말에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상이나 명예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새벽녘, 텅 빈 실험실에 홀로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서였어요. 서울대병원에서 두 번째 임상시험을 시작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박 박사님, 귀국하셔서 직접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버드의 모든 자원과 명성을 뒤로하고 돌아간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고향으로 돌아가 더 많은 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네, 돌아가겠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날, 공항에는 카메라 플래시가 가득했습니다. 천재 소녀 귀국, 한국의 자랑. 언론은 열광했지만 저는 그저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서울대병원 소아암 병동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희망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눈빛이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그들 중에는 백혈병과 다른 면역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지민 언니가 우리를 다 고쳐준대. 한 아이의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모두를 고칠 수 있을까? 그 무거운 기대가 때로는 저를 누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둘째 날부터 임상 프로토콜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했어요. 팀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 환자는 6살 소녀였어요. 치료가 시작되고 한 달 후 그녀의 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성공 사례가 늘어갔어요. 언론은 기적이라 불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었어요. 끊임없는 질문과 도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임상시험 1년차가 끝나갈 무렵 국제의학저널에 종합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7%의 성공률. 세계의학계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어요. 이제는 가능성이 아닌 현실이 된 치료법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한 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제 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요. 숫자나 논문이 아닌 한 생명을 구하는 일. 그것이 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건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은 제 신념이자 약속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실험실로 향합니다.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치료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백혈구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포기하지 않는 한국의 정신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모든 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책상 위 액자를 바라봅니다. 어릴 적 그 사진과 함께 이제는 민호와 다른 완치된 아이들의 사진도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웃는 얼굴이 제게 다시 힘을 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대답합니다. 그래, 갈 수 있어.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거야. 제 작은 걸음은 오늘도 세상을 향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니까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여정,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도전. 그 길을 저는 오늘도 내일도 걸어갈 것입니다. 남들이 불가능이라고 말한 길, 수천 번 무너져야 하는 길.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결국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제 작은 손이 움직였던 그날부터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연구자들과 함께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